네, 선재규 선임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 이슈가 있습니다만 속보송으로 이 미국 민간 달 탐사선 달 착륙 시간이 좀 늦춰졌다고요?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한 번 실패했었죠. 그리고 네. 이제 두 번째 발사에 성공해서 이제 착륙 궤도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원래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7시 오늘 오전 7시 49분에 착륙할 것 같다고 했는데 이게 또 오늘 새벽에 오전 6시 24분으로 앞당겨졌다. 그랬다가 또 조금 전에 들어온 걸 보면 8시 24분으로 또 늦춰졌습니다. 네. 지금 그쪽 설명은 착륙 과정에서 이렇게 달 궤도를 한 번 더 도는 모양입니다. 네. 그런 건데 무슨 이상이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일단 실시간 중계를 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늦춰져서 지금으로서는 우리 시각으로 8시 예, 24분. 오전요. 네. 이게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1972년 12월 아폴로 17호 임무 이후에 미국 우주선이 52년 만에 처음으로 달에 착륙하는 거고 민간 우주선이 착륙하는 건 처음입니다. 결과가 또 궁금해집니다. 지켜보겠고요. 자, 다음 얘기는 앞서서도 언급을 해드렸던 일본 증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 잘 간다 이런 얘기는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또 기록을 썼네요. 네, 어제 거품 경제 때 이후에 기록 다 갈아치웠죠. 장중 그다음에 종가 기준 다 해서 39,000 넘었죠. 니케이 지수가 이게 39,000 넘은 게 처음이고요. 이게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증시 지금 상승세 보이고 그 와중에 일본은행 완화 기조 때문에 이제 엔화 약세로 일본 수출들 호조를 보이는 이런 게 이제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는 분석이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다가 자사주 매입 확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올해 일본의 소액 투자 비과세 제도 개편이 된 것도 주가를 부추긴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엔약스로 수출 기업들의 이익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정책이 또 뒷받침이 되면서 일본 증시가 새로운 기록을 또 썼는데 근데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런 전망이 많습니다. 네. 노무라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 전망치를 4만으로 한 5%가량 상향 조정했고요. 야마토 증권 경우는 4만 3천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자와 증권 펀드 매니저 얘기는요. 이제 일본 증시가 막 상승장의 출발선을 섰다. 지금으로서는 어디까지 갈 거라고 자기가 예상하기 힘들다. 낙관적으로 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1989년 버블기에는 일본 주식이 과대평가돼 가지고 실제 기업 수익이 수반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연말까지 니케이 지수가 한 4만 2천을 넘어설 걸로 본다고 했습니다. 89년 말씀해 주셨는데 이 89년 말에 최고치 기록했다가 이제 거품 어제 직전에요. 네. 그랬다가 2009년 3월에는 7,054까지 주저앉았었죠. 그랬다가 지금 이제 아베노믹스 때문에 이제 서서히 올라오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일본 증시가 요즘에 아주 굉장히 폭발적입니다. 네. 관련된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이 증시 화랑 속에서 M&A를 본격화한다는데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블룸버그가 어제 정리를 했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증시가 좋으니까 자금 사정이 좀 나아졌죠. 그래서 기업 인수합병에 아주 적극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또 일본을 제외한 가태 지역 기업 인수합병은 최근에 10년 사이 최저인데 그거하고 아주 대조가 된다는 겁니다. 올 들어서 일본 기업이 관련된 M&A가 한 해 전보다 43% 늘어나서 674억 달러 정도. 이게 지금 그래서 일본 기업의 M&A가 아시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같은 경우 22%로 한 4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걸로 그렇게 블룸버그가 전했습니다. 그래서 M&A가 본격화가 되면서 많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분석이네요. 당연히 환율의 영향이 좀 환율이 크겠죠. 있죠. 노무라 네. 관계자 얘기는 올해가 일본 M&A 시대의 시대가 시작된 걸로 기억될 거다. 그렇게 해서 건수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모두 상당히 늘어날 거라고 봤습니다. 네. 지금 아시다시피 엔달러 환율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렇게 엔저가 지속되는데도 일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 기업을 사들였다는 점을 블룸버그가 지적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기업 예로 한번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면은 일본 르네사스 전자가 호주 소프트웨어 업체 알티움을 60억 달러 인수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세키스이 하우스 이게 일본 주택 건설 업체인데 일본 미국 건설 업체
MDC 홀딩스를 49억 달러에 인수한 것도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분석 그래서 정리해 일본 주실까요? 투자은행 관계자 네. 얘기는요. 엔화 약세라고 일본 기업들이 인수를 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전략 성장 우선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본 정부하고 투자자들도 기업들의 그 성장을 압박하는 것도 이런 그 인수합병을 부추기는 요소다. 그 도쿄 골드만삭스 관계자 얘기는요. 지금 일본 생명보험 업계하고 자산운용사들이 행동주의 주주들하고 하고 그 일본 그 상장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압박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런 맥락에서도 인수합병이 더 적극적인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난해 글로벌 부채 전반적으로 보면 313조 달러가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얘기가 있네요. 그 지난해 그 국제금융협회 보고서를 보면요, 지난해 네. 글로벌 부채가 한 해 전에 비해서 15조 달러 정도 늘어나서 지금 기록적인 313조 달러. 이건 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 보고서는 전체 부채의 55% 가량이 선진국 거다 했고요. 특히 미국, 독일, 프랑스가 많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글로벌 부채가 그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30% 정도고요. 그리고 또 선진국 말고도 중국, 인도, 뭐 아르헨티나, 러시아, 말레이시아, 남아공도 부채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지적이 됐습니다. 숫자는 그렇고요. 세부적인 사항들은 어떤 분석하고 있나요? 보고서 분석은 이렇습니다. 연준의 그 금리 인하가 좀 이렇게 이제 다가오는 상황에서 미국 정책 금리라든가 달러 불안정성 이런 게 이제 시장 변동성을 더욱 심화시켰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특히 대외 차입 그 의존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들이 자금 조달 여건이 더 어려워지긴 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투자 측면에서는 이런 변동성이 어떤 투자 심리를 좀 자극한다는 겁니다. 특히 신흥시장 중심으로 올해 차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채 발행 증가로 이어질 수 네. 있다고 봤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기회가 많은 낙관적인 분위기가 이어진다. 그래서 유럽 정부하고 선진국 비금융 기업들이 부채 감소를 이렇게 그동안에 좀 노력을 했는데 그게 반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다만 잠재적인 인플레 압박 가중 가능성 이게 이제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또 지정학적 균열 때문에 구조적인 시장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은 염두에 둬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경제 뉴스들로 좀 시작을 해봤고요. 다음 얘기는요. 유럽연합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탄소 제거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 제도가 어떤 걸까요? 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2년 11월에 네. 이 초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추진을 해오다가 이번에 이제 그 유럽의회 그다음에 유럽연합 이사회 여기서 이제 정책을 결정하죠. 네. 유럽의회 그다음에 집행위원회 3자 간의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 제거 인증 프레임워크라는 게 이제 타결이 됐는데 이걸 위해서 이제 지금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세우고 있죠. 그래서 이제 특히 탄소 제거 기술, 뭐 탄소 포집하다든가 이런 것들 이제 배출가스 이런 기술 개발, 보급, 그리고 투자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네. 최근에 보면은 가짜 친환경 이런 좀 네. 비판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네. 좀 구체적인 내용이요. 이런 말씀하신 가짜 친환경 이런 그린워싱 같은 것도 방지하는 것도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연합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증을 주겠다는 겁니다. 네. 보면은 이제 무슨 뭐 일정 기간 이상의 그 산림 재건 같은 그런 쪽에서도 그 탄소 배출 저감 노력을 이게 검증이 되면 이것도 인증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규정 발효 후 초기에는 유럽 연합 영내 탄소 제거 활동만 인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유럽 연합이 제3국에 탄소를 저장하는 경우에도 이제 그 규정을 손질해 가지고 인증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다는 게 이제 그 집행의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절차가 어떻게 남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모든 유럽연합 입법이 그렇지만 이렇게 타입이 됐으니까 이제 그 유럽 의회가 승인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7개 회원국이 승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관측이 됩니다. 탄소 제거 인증제 추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음은 인도 얘기인데요. 로이터 보도네요. 인도 원자력 발전 확대 민자 유치를 모색하고 있다. 뭐 대기업도 들어가 있고 34조 7천억 원 투자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예, 로이터가 그 네.
그 정통한 소식통을 이용해서 전했는데 이게 좀 기사가 묻혔네요. 보니까 인도가 자국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는 방안을 아주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작년부터 조용히 최소한 5개 인도 대기업들 보니까 여기 뭐 릴라이언스라든가 타타 뭐 아다니 같은 네. 이 인도 아주 대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하고 조용히 협상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합쳐서 2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4조 7천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종용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이 5개 기업들이 53억 달러씩 집어넣는 쪽으로 합의가 지금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들에서는 사실 인정을 근데 뭐 했나요? 지금 이게 이제 인도 원자력 네. 에너지부하고 국영 인도 원자력 발전 있는데 뭐 모두 로이터 기자가 물어보니까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아직 이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인도가 이 원자력 발전의 민자 유치를 시도하는 게 처음이라고요. 어떤 네. 의미가 있을까요? 처음이고 지금 네. 인도 같은 경우는 전력 생산에서 그 비화석 연료 이제 원자력을 포함해서요.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한 42%인데 2030년까지 50% 정도로 높이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그 국영 원자력 발전 그쪽이 현재 그 발전량이 7,500메가와트인데 여기다가 한 13,000메가와트를 추가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그 민간 기업들이 원전 그 부분에 들어가도 법은 아주 엄격합니다. 원전 운영하고 핵 연료 처리는 국영 기업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투자 기업들은 전력을 이렇게 팔아서 얻는 수입을 갖게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관측이 됩니다. 네. 그러면 법을 좀 손볼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여기도? 인도 원자력 관련법이 네. 1962년에 발효가 됐는데 로이터 네. 그 보도를 보면요. 여기는 이제 부품하고 설비 공급, 원전 외부 건설을 허용하는데 원전 건설 자체는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법을 손질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거고요. 지금 사실 이렇게 원전 확대하는 게 사실 그 인도도 지금 그 자체 그 핵 연료를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거가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랬는데 2010년에 미국하고 이걸 타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자력 발전 확대하는 것을 그동안에 쭉 추진을 해온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스파이도구 우려가 제기된 중국산 크레인 등의 이 항만 시설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그래서 뭐 외신들은 이걸 뭐 트로이 목마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네. 미국 고위 당국자가 그저께 브리핑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 미국 해안 경비대에 그 항만 뭐 좀 의심되는 선박이라든가 항만 그 설비 특히 크레인 같은 경우 네. 이게 중국산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이게 문제는 원격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국에서 뭔가 기밀을 빼갈 수 있다는 그런 의심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곧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는데 해양경비대가 이런 거를 대폭 점검을 강화하고 사이버 보안 체크도 의무화하는 그런 행정명령에 곧 서명을 할 거라는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아주 구체적으로 중국에서 뭐 제조한 크레인을 이렇게 콕 집어서 보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가요? 특히 그런 게 중국에서 만든 그 STS 크레인, 그러니까 Ship to Shore 크레인, 그러니까 이제 배에서 하역해서 실는 크레인, 이제 그거를 집중적으로 지목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 크레인이 설계상으로 원격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이 얼마든지 뭔가 이렇게 정보를 빼낼 수 있을 거로 그렇게 미국이 의심을 한다는 겁니다. 미국 항만에서 중국 생산 크레인이 굉장히 좀 많은가 보죠. 80%가 중국제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지금 미국의 그 항만에 한 200개가 넘는 이 중국제 크레인이 지금 그 가동되고 있는데 이 중에 한 50% 정도인 그건 한 90개 이상은 지금 사이버 위협 체크를 한 모양입니다. 네. 계속 지금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조치에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이? 지금 보면 이 미국 관리가 브리핑하면서 네. 이런 거 미국의 교역에서 한 90%가 한국어를 통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또 미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미군이 이렇게 그 전 세계에 이렇게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안전한 해양 운송 체계를 미국이 유지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국제 크레인이 그 사이버 위험이 있는 걸 미군 그 능력과 연계시켜서 체크해야 된다는 그런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근본적으로는 중국 생산을 좀 바꿀, 그러니까 80%는 지금 의존하고 있기 바이든 때문에. 행정부가 전부 이제 그 생산 네. 설비를 이제 미국으로 가져오는 걸 네네. 이제 많이 추진했는데 이것도 역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앞으로 5년 동안 200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해서 그 크레인 생산 기반을 미국으로 가져오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일본 미쓰이 자회사, 미국 자회사가 있습니다. 페이스코라고. 이게 미국에서 크레인을 생산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인프라법이라든가 인프라 감축법 가지고 또 지원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중국 얘기 좀 해볼까요? 텍스트를 영상으로 전환시키는 생성. 예. AI 소라입니까 이름이? 그걸 그 출시한다고요? 오픈 AI가 이제 챗 GPT는 네. 이제 텍스트고요. 네. 거기서 이제 소라라고. 네. 이거는 이제 텍스트로 명령을 주면 이게 바로 영상이 되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정말. 아. 뭐뭐뭐 하고. 그러니까 이제 광고업계, 뭐 영상업계, 영화업계도 이것 때문에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중국도 네. 엄청나게 긴장하는 모양입니다. 아, 지금 보니까 이 오픈 AI가 이 소라를 공개한 지 이제 닷새가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중국 매체하고 소셜 미디어에 지금 뭐 계속 소라 얘기가 지금 막 글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라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고 중국이. 이게 네. 미래를 바꿀 거다 이런 얘기가 막 중국 인터넷 보안 기업 창립자 얘기는 이게 정말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게 정말 그야말로 어떤 뭐 그 뉴턴 모먼트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뉴턴의 그 운동 법칙 나왔을 때도 그때 막 세계가 난리가 났었는데 네. 그 정도의 어떤 충격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겁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얘기가요. 네. 그래서 뉴턴 모먼트로 표현을 했다. 그래서 좀 보니까 네. 지금 그 중국 관계자들 얘기는요, 이 소라가 등장하는 바람에 그 인공지능에 가까운 그 인공범용지능 AGI 있죠. 이 구현에 필요한 기간이 대충 한 10년 정도로 봤는데 1년, 2년 정도로 대폭 단축될 것 같다는 네. 그런 그 관측도 나왔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은 그 거대 언어 모델 LLM이죠. 네. 여기서도 지금 미국에 좀 뒤져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더욱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오픈 AI를 지원하는데 이 AI 격차, 미중 간의 AI 격차를 확대하려는 또 다른 비밀 병기를 개발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심들도 많다는 겁니다. 미국 AI 시스템 이 소라 등장에 중국이 그만큼 충격을 받았는데 그 와중에 또 중국 블로거가 근데 이 소라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까? 서유기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이제 경력 15년 네. 그러니까 수천성 블로거 얘기가 자기가 내가 손작업을 했으면 이거면 최소 반년이 이상 걸리는데 일주일 만에 뚝딱 완성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서유기인데요. 서유기의 주인공 손오공보다도 훨씬 더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또 네. 그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로이터 보도를 보면은 AI 특허 건수는 여전히 중국이 미국보다 많은데 지금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기술력에서 멀어지게 되면 큰일 났다. 그래서 지금 중국 국무원 밑에 있는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국유 기업들한테 차세대 AI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라고까지 그렇게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자, 다음 얘기 해보죠. 스마트워치 쓰는 분들 주변에도 좀 많은데 이 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로 혈당 측정을 하지 말라는 어떤 경고가 나왔습니까? 그래서 뭐 피부에서 이렇게 찔러가지고 피를 네. 내지 않고도 한다는 그런 광고들이 많았거든요. FDA가 딱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건 우리 기준에 맞지 않는다. 정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피부에서 직접 채취한 혈액에서 혈당을 체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내용 가보도록 하죠. 냉동 배아도 인간이다. 대법원. 미국 엘라베마주 대법원의 판결인데요. 이게 좀 논란이 있을 것 같네요. 냉동배아가 아시다시피 이제 네. 체외 인공수정 난임 부부들이 하는 경우는 이제 그 난자를 채취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배아를 여러 개를 만들어가서 일부러 자궁에 이제 이식해서 이제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혹시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인공배아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이제 냉동시켜 놓고 혹시 잘 안 되면 또 다시 쓰는 네. 그런 작업을 해왔는데 이제 엘라바마주 대법원이 냉동배아가 인간이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착상에 성공하고 나면 나머지 그 냉동배아는 이제 폐기를 해왔거든요. 그거 폐기를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난임치료 병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 이제 뭐 비용도 그렇고 절차도 간단한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비즈니스 못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게 또 이제 낙태 논쟁까지 또 더욱 더
붉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연간 이런 식으로 인공체외 수종으로 태어나는 아이가 그건 한 10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금 낙태 그 반대론자들이 엘라바마 주처럼 이렇게 하자 하니까 또 이제 낙태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건 또 안 된다 막 이래가지고서 뭐 굉장히 지금 뭐 시비가 많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그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22년에 그 낙태 그 권리를 폐기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죠. 가지고 이번에 이제 대선에서 이게 더 또 불거지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알라바마주 대법원 판결을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대선을 앞두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논쟁, 주장들도 좀 격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재규 선임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